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김경회의 부활 제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에서는 장성택 숙청의 비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김경회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2013년에 있었던 장성택 숙청 얘기를 왜 꺼내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6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서 김정은의 지난 6년간 북한 내부 정치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향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 경축 열병식을 축하하여 연설하시겠습니다. 영영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로켓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동지들과 벗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제가 2016년 여름 한국으로 망명하자 한국의 대북 관계자들은 물론 서울에 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까지도 제일 찾아와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장성택 숙청을 누가 주도했는가? 김경희가 자기 남편인 장성택이 처형에 동의했는가? 김경희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니 2009년까지 북한 상륙층도 김정은을 몰랐는데 그렇게 권력 기반이 약했던 김정은이 집권 후 1년 만에 어떻게 자기 오른팔과 같은 고모부 세력을 쳐낼 수 있었는가? 김정은 뒤에 혹시 외부 세계에서 모르는 그 어떤 실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을 수십 년 동안 들여다보면서 연구사업을 하던 전문가들이 장성택을 그것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숙청한다는 사실이 정상적인 사고력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물어본 그러한 질문들은 내가 바로 제 자신에게 수십 번 했던 질문들입니다. 거기서 가장 심각했던 마지막 질문 앞에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장성택은 정말 처형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당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성택 일당으로 분류되는 중앙당 행정부와 그 산하 54비에서 공개적으로 총살된 사람은 부부장과 과장급 11명이다. 11명을 당적으로 공개했고 그들을 모든 도서와 사전에서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일당과 그 가족 수천 명은 평양에서부터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택이 처형되는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2014년 2월에 북한에 갔었는데 그때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장성택이 처형되지 않았어. 지금 현재 감금 상태에 있어.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당적으로는 장성택 요독 청산 사업을 3년 동안 벌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장성택이나 그 라인과 있었던 일들을 자필로 빠짐없이 써서 바치는 이런 사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간부들 속에서 돌아가는 말은 장성택 요독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장성택을 살려둘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쉬쉬하면서 돌아가는 소문일 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니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장성택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 물음에 제가 확고하게 장성택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장성택을 처형하거나 장성택이 죽는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가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장성택은 죽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간부들이 숙청될 때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총살과 같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 있고 아니면 지방에 좌천시키는 거 있고 혁명화를 했다가 다시 또 여러 갈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여버렸을 때는 모든 출판물들과 기록들에서 삭제합니다. 장성택과 같이 수십 년 동안 북한 언론 매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지워버린다는 건
전당 전 국가적으로 모든 출판물을 다 검열해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 사업을 북한이 언제까지 했느냐? 2015년 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론을 통해서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이걸 끊임없이 반복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장성택이 살아있다?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장성택 여독 청산 사업이 마지막으로 끝난 거 언제냐? 2016년 초에 평양시 교외 대성구역에 큰 민속공원이 있었는데 이걸 장성택이 했습니다. 이 민속공원을 인민군대가 하루 저녁에 들어가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저는 장성택 여독 청산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혹시 이때 장성택을 물리적으로 목숨을 끊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추측해 보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장성택 숙청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물론 한국 언론에는 김정은이 백두산에 축군 대륙을 데리고 올라가서 장성택 숙청을 토의하고 일사천리로 작전을 벌려서 숙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에게도 그처럼 큰 힘을 가졌던 장성택을 순간에 쳐내고 어제까지만 해도 장성택과 술을 마시던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연단에 나와 장성택을 성토한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정말 김정은에 충성해서 아니면 군우가 뒤에서 총괄 지휘했을까? 그런데 저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번에 김경희의 등장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장성택 일당의 숙청은 김정은이 발기하고 김경희가 승인하였으며 김경희가 간부들을 동원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주의는 김정은이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조카와 고모의 연합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김경희가 자기 남편을 잘라버리기로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을까요? 필자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31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가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사실 장성택과 김정은 관계는 원래부터 껄끄러웠습니다. 장성택의 마음은 김정은보다는 김정남 형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경희는 달랐습니다. 오빠인 김정은이 일단 김씨 가문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선택하는 이상 오빠 유연들의 김정을 옹립하여 김씨 왕조의 혈통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이것이 김경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초기 장성택은 조카를 내세우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권력 공백 상태를 이용해 돈 되는 이권은 다 자기 산하의 행정부로 집중시켰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장성택 주의에 몰려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불쾌하게 여겼는지는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모부가 정말 묘수나 북한의 모든 간부들을 쥐고 있는 고모가 살아있는데 잘못 칼을 빼들었다간 큰일입니다. 한편 장성택이 야심가 나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연히 아내인 김경희입니다. 매형 김정일이 떠나면서 조카를 잘 도와주라고 당부했건만 남편 장성택은 조카를 옵수해 보면서 남들 앞에서 삐뚤썩하게 서 있는가 하면 회의때 회의장에서 다른 간부들은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박수치는데 장성택만은 건성건성으로 박수를 치는 등 날이 갈수록 눈꼴 사나운 행동만 더 늘었습니다.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들을 자아냈다. 매형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대동강변에 해당하고 관이라는 걸 크게 지어놓고 제일 예쁜 여자애들은 다 모아놓고 매일 저녁 술파티 벌렸습니다. 김경희가 집에서 아무리 말려도 알았어 하고 나가서는 그 다음날 또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김경희가 제대로 몸도 가누기 힘든데 남편이 저런 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멈춰줄 사람도 없으니 아마 김경희가 속만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장성택은 아뿔싸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카가 아직 정치를 모르니 우습게 보았고 아내 김경희가 이제는 폐인이 다 됐다고 또 우습게 봤습니다. 장성택은 수십 년 동안 김씨 가문의 사위로 있으면서 자천과 해생을 반복했지만 김씨 일가는 일단 결심하면
무서운 인간들이라는 걸 흥에 취해서 잠시나마 잊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마음을 읽은 조카 김정은은 고모를 찾아갑니다. 고모, 제가 저놈을 한 칼에 베겠으니 고모는 사람들만 모아주세요. 결국 김정은과 김경희는 측근들을 모아놓고 작전 실행에 들어갑니다. 오직 김씨 일가의 혈통에만 충성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온 간부들은 김정은과 김경희가 공동으로 지시를 내린 걸 듣고 일시에 장성택 일당을 잡아들입니다. 두목들은 먼저 다 총살하고 장성택이 손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12월 당 전원회의를 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마치도 사극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한갓 사극의 한 장면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3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집권 1년 차이어서 간부들에 대한 파악도 없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여획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김정은과 북한 간부들을 이어주는 이 인전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이었습니다. 이 두 명을 동시에 친다는 것은 김정은에도 엄청난 정치적 도박입니다. 장성택 숙청은 김경희의 묵인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치자고 해도 간부들이 김경희의 눈치를 보면서 쭈밋거리거나 만에 하나 이것이 김경희나 장성택이 귀에 먼저 들어가면 게임은 끝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당시 만일 김경희가 장성택 숙청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불안했던 김정은이 장성택 라인을 다 제거한 다음 연이어 김경희 라인을 제거했을 겁니다. 그러나 장성택 일당이 숙청되면서 제일 큰 덕을 본 건 김경희 라인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김경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승진했습니다. 지난 6년간 북한 군부와 보위성 등에서 수많은 간부들이 목이 날아났지만은 김경희 라인 쪽에 있던 사람들은 건재는 물론 오히려 북한의 실권 세력으로 다 올라섰습니다.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최령해, 박봉주, 조현중 등이 다 여기 속합니다. 최령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는 어릴 때부터 김경희를 누나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남산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김경희 연출로 후에 장성택 라인에 잠시 흡수돼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김정일에게 들켜 농촌으로 자천되었지만 다시 김경희에 의해서 살아나왔습니다. 박봉주는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서 책임비서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김경희가 경공업부 부부장으로 데려 올라오면서부터 승진이 시작됩니다. 네, 박봉주는 하면 북한에서 김경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총리로 있을 때 북한에서 시장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7.1 경제개선 관련 조치를 실시했다가 후에 시장경제만을 확대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2007년 순천비널론 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때 박봉주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내려갔던 박봉주가 김정일이 사망한 후 2013년 4월에 뜻밖에도 내각 총리로 다시 올라옵니다. 왜? 김경희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 회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장성택을 치는 2013년 12월 당 전원에서 제일 먼저 연단에 뛰쳐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성택을 단죄한 것이 바로 박봉주입니다. 당시 북한 간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김경희 라인의 대표 주자인 박봉주가 제일 먼저 연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성택을 단죄하는 걸 보고 필경 이 뒤에는 김경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짚었습니다. 이번에 집에 들어간 경공업부장 안종수도 김경희의 완전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김경희의 외화 자금은 다 안종수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안종수는 장성택 처형 오히려 고속 승진해서 당 정치국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대대적인 인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4월 달에 있은 당 제7기 4차 전회였는데 이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원로들이 다 물러났으며 지난해 12월에 있은 당 제7기 5차 전원회를 계기로 당 정치국 위원 5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물러난 5명의 당 정치국 위원 중 박강호, 이수용, 김평애, 태정수, 안정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박강호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수십 년 동안 딱 김정일 라인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당 전원회에서 당 국제사업담당 부위원장 자리에 이수영 대신 전 러시아 대사였던 김형준이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 김형준도 북한에서 대표적인 김경희 라인입니다. 김경희가 70년대 당 국제사업부 이사를 할 때 김형준이 지도원으로 들어가서 김경희가 과장으로 있던 유럽가에서 일했습니다. 김경희가 장성택 일당 숙청을 발기하고 김정은의 후견자 역할을 했을 수 있는 가설은 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38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때 당시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런던에 와 있는데 호텔에서 저였는데 이번에 수고했으니까 태공사 위스키 한 잔 마셔 라고 위스키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 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정철이가 자기가 런던에 오기 전날 누구를 찾아가서 내일 런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니까 술을 꺼내서 마시라고 해서 제가 엄청 가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김정철이 외국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찾아갈 사람은 북한에서 김정은밖에 없을 터인데 형 김정철이 하는 말이 본인은 술도 못 마시면서 자기 보고 마시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 받아 마셨다 이겁니다. 당시 나는 김정철이 인사하러 찾아갔다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만약 김정은이라면 김정철이 술을 못 마신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때 이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책이 나간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간 후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중요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김정철이 인사하러 찾아갔던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술을 못 마신다고 했으니 김정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정은 말고 북한에서 김정철이 인사드리려 가야 할 사람이 누굴까? 나는 설마 김경희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만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제가 이번 설 명절날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정철이 외국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로 찾아갔던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김경희입니다. 김경희는 북한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당뇨병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희는 2013년 12월 자기 남편 장성택이 숙청되는 후부터 자기가 이거 술에 절어 있다가는 김씨 가문이 이거 진짜 이거 백두 혈통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처럼 좋아하던 술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철이 자기는 한 잔도 안 하면서 자기 보고 마시라고 해서 자기가 가음했다고 웃으면서 그때 핀잔 주었는데 그 옆에 저뿐만 아니라 3층 서기실에 나왔던 간부들이 다 앉아 있었는데 김정철이 이 고백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덤덤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엄청 큰 미스터리여서 그가 누굴까라고 속으로 지금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늘상 있는 일들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지난 6년 동안 김정은의 뒤를 김경희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인사를 결정할 때마다 김정은은 김경희의 조언을 구했고 김경희는 김정은에게 그 사람은 충신이다. 얘는 안 돼. 얘를 올려서요. 라면서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 딱 옆에 있던 3층 서기실 측근 보좌진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